인간은 예로부터 오래전 역사부터 민족 등 혈연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피를 나눈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과는 아주 디지털한 구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족돼서 이런저런 이제 어떤 관계들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던 이게 갈등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갈등에. 그런데 그런 것이 이 사람이 성인이 돼가지고 가족을 품은 어느 정도 떠나서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만나게 된 인연들에게서도 결국 비슷한 그 극복해야 될 과제를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서 또 배우자를 얻게 되죠. 배우자는 이제 가족식으로 나오지만은 처럼 되지만은 결국 배우자도 이 찾는 범위는 바깥에서 찾는데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한 가족으로 이제 배우자를 놓은 다음에도 결국 자기의 사돈이나 그 처가 친가 거기서 얻는 과정이 또 그 자기의 본래부터 겪어왔던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배우자를 얻을 시기에 이제 자기의 이제 가족에서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을 벗어나고 새로운 계기를 얻고자 이제 뛰쳐나가죠. 하지만은 밖에서 한 그것도 결국은 별 차이가 없다는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영성적인 이제 그런 과제가 많이 있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집안에서 이제 물질주의적인 가족들과의 여러 이제 관계들이 서 갈등을 겪는데 설령 배우자 쪽과는 어느 정도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선택의 형식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배우자 배후에 있는 여러 또 이제 친척들이 또 있죠. 이 사람들 관계에 그러면서 역시 똑같은 그런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결국 가족 관계이든 밖의 관계이든 그 자신이 업보로 말미암은 설정이다. 세습왕조가 실시되고 문벌을 중시하는 등 혈족을 중요시했던 과거 동서양의 역사에서도 비혈족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것을 칭송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데 오늘 뭐 교회 찬송가에서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업을 보통 기업할 때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기획할 때 기자죠. 이제 기업이지만은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비혈족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거 단순히 뭐 회사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건 기업 대대로 이어온 어떤 뭐 왕업이라든지 무슨 봉건 귀족의 여러 가지 무슨 재산이라든지 뭐 어떤 권리라든지 또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외국 서양의 봉건 사회의 뭐 성을 이제 지킨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기업이죠. 기타 대대로 내려온 기업을 이제 비혈족에게 넘겨주는 것을 칭송했다. 칭송한다기보다 하여튼 뭔가 좀 대단히 관대하고 뭔가 좀 보는 눈이 넓은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죠. 기업을. 그건 왜냐면은 이제 그 보는 관점이 넓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 동물적 본능에 매이지 않고 큰 진리를 따름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혈족이 아닌 사람한테 자기의 그 엄청난 그 기업을 넘겨주는 것은 자기 가문이 피땀 흘려 넘겨준 그것은 그 인간의 본능으로는 당연히 혈족의 후손에게만 그것을 이제 주는 거지만 결국은 인연의
위에서 얽혀있는 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비혈 쪽이라도 자기의 기업을 육성하고 대의를 위해서 성장시켜줄 그런 예, 그런 영적 후손에게는 그것을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왕업을 비혈 쪽에게 넘겨준다든가. 근데 여기 한 일화를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읽지 말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단체, 6.25 참전연맹 뭐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알바 일을 하고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한 분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아는 친구 내외가 한 여자아이를 이제 그야말로 주석 길렀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아이에게는 말하질 않았어요. 제가 아는 어느 또 사회 인사분의 이제 그 아들의 손녀, 거기 그쪽도 이제 양자를 했대는데, 거기서는 이제, 초등학생 그런 딸들한테 알렸답니다. 저기, 입양 사실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옛날, 이제 그때 제가 방금 말한 이제, 그 사회인사의 손녀딸은 이제 양자라는 것은 뭐 현대의 일이니까 이제 좀 많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의식이 많이 개방됐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옛날 말에도 이제 좀 양자라면은 이제 아마도 좀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여자아이를 주워 길렀는데 그 아이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 성인이 될 때까지도 알리지 않고 시집까지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 내외가 제가 아는 어른의 친구 내외가 죽었고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몇 친구들뿐 그 아이를 주워 길렀다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뭐 굳이 그 여자애를 찾아가지고 넌 주워 길렀단다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나섭니까? 그러지 않죠. 그들이 모두 비밀을 무덤 속으로 가져가면 그 딸은 영원한 친딸로 남죠. 예.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일화를 전해준 어른 얘기가 그 딸도 자라면서 결국 양부모를 닮아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혈족을 벗어나 사람의 인연 이제 함께 살고 함께 연관을 맺는 그것이 더 큰 중요한 거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거는 그렇게 어떤 태어남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티브 잡스도 자기의 친구 아버지가 좀 만나자 그랬을 때 아예 거절을 했죠. 왜냐면 사실 또 뭐 사회 일화들 보면은 이제 낳자마자 버린 사람을 무슨 천안함 순직자 부모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낳자마자 버려놓고서는 보상금을 타게 되니까 나타났다 뭐 그렇게 해서 흉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의 경우는 아무리 버렸다 하더라도 10달을 키우고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 아무리 이제 이게 책임을 안 졌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몫은 어떻게 있다고 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의 친아버지는 그야말로 남자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떤 여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여성과의 관계는 이제 쾌락을 얻는 거죠. 이제 그랬을 뿐이고 뭔가 수고를 한 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안 만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불평할 자격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여도가 거의 없고 인생의 인연 자체에도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전혀 기르지 않는 친아버지는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삶을 같이 인연을 맺는 자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부모가 훨씬 더 중요한 인연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죠. 그 다음 페이지 241페이지에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죠. 부부가 서로 닮았다는 얘기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이제 닮은 부부를 천생연분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어차피 부부는 그냥 근데 비혈족, 혈족이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선 찾지 않는 것이 동서고금의 관례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점차로 이제
인간 신분이 좀 다양해지, 이제 그 인간 신분이 좀 개방됐죠. 이제 옛날에는 어떤 뭐 특정 신분만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쓴 이 영혼 여정 소설에서도 이제 주인공 여성이 자기 아버지와 결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기 아버지 그 어머니 이제 왕비가 중도에 돌아가시니까 왕비를 할 사람이 없죠. 근데 나라에는 왕비가 공모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새로이 뭐 젊은 후처를 얻는다기보다 그냥 딸과 그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왕비를 삼은 거죠, 딸을. 근데 뭐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딸이 퍼스트 레이디 한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 관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그 딸이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왕비 역할을 할 때 이 고대의 기록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 아버지와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다. 근데 이걸 되게 이제 일반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런 뭐 영성적인 이런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실. 그건 뭐, 꼭 인정을 한다서라기보다도 그런 말을 함부로 이게 자꾸 단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상당히 주관적이고 불확실한, 인간이 이제, 확인 불가능한 건데 이런 것을 사회 일반적으로는 많이 거론 안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닮는 이유도 생활을 함께 하니까 닮는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 또 뭐 새로 만난 젊은 부부도 닮은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유를 그냥 여기서 부부는 혈족 못지않거나 그 이상으로 인연이 깊은 관계이다. 당연히 영적 지도, 그러니까 영적 지도, 영혼들 비슷한 이제 저기 부류들의 영혼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영혼 그룹을 형성하고 이런 거는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같은 이쪽에서 비슷한 인연이 깊은 쪽에서 서로 지상에서도 서로 인연을 맺고 그 인연 맺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혈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부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친한 친구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당연히 영적 지도상의 동료 혹은 근접 영혼으로서 본에 따라 생성된 구체이므로 본을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 지상에 태어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체 자체를 우리가 이걸 본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근원이라고 하고 아주 유교에서도 근본. 그러니까 영적 아주 고차원상에서 이 인간을 만들어낸 그 근본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본이죠. 그 본에 의해서 본구론이 있죠. 구체적인 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가 본으로부터 만들어진 구체이므로 그러니까 가까운 본을 여기서 만들어진 구체니까 비슷한 용모를 가질 수가 있죠. 유사한 용모. 근데 또 뭐 그 용모라는 것이 또 꼭 이 안에서도 전부 또 편편 일률적인 게 아니라 또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닮지 않은 부부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둘의 동질성보다는 상호 보완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가까운 인연에 있어서. 근데 또 사실 또 혈족 사이에는 유전적 연결에 의한 어떤 물리적인 이제 연결이 있으니까 연결이 지상에서 구현되니까 아무래도 혈족으로 나면은 유전적 연결에 의한 유사성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캐보면은 누구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다지 닮지 않은 그 외에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혈족도 그렇게 닮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당연히 부부 그렇게 별로 안 닮을 수도 있는 거죠. 유전적 연결에 밀어두는 것이 헛된 것임은 이미 실증된다. 그러니까 공자 이후 2000여 년이 지났지만 후손 중에 공자와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그렇게 뭐 후손의 존재가 없는,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은 공자는 분명히 공자의 족보가 나왔죠. 모차르트도 아들이 평범한 음악가가 되었다고 했죠. 그때 200년이 지났지만 후손 중에 모차르트와 같은 인물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물론 격세유전으로 이제 한 집안에 계속 태어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유사한 인물이,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집안의 내력이 계속 기업이, 아까 말한 기업이 계속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의 기업이 연결되면서 이제 이게 그 과업이 계속 내려오니까 어떤 이 집안의 기업을 일으킬 대단한 인물이 나왔다가 격세유전으로 다시 또 나오고, 곧바로 손자, 아들, 손자 곧바로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죠. 한 2, 3대 있어갔다가 2, 3대 나오고. 그렇다는 것은 또 곧바로 아들은 이제 한 영혼이 동시에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으니까 거의 같은 영혼이 이제 다시 온다고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음악가 집안, 무슨 뭐 공자, 유학자 집안하고 이렇게 모차르트나 공자가 이렇게 크게 이제 명문가를 만들고 이런 그 왕조처럼 이어져 오고 그러진 않으니까 결국은 그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견줄 인물이. 물론 그와 견줄 인물이 뭐 다른 집안에도 태어나진 않았죠. 폭넓게 보면 이집트는 고대의 문명국이지만 현재의 이집트는 그렇지 않다. 이집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이나 그런데 전생 연구 이런 여러 자료 보면은 어떤 지식인들의 그 전생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집트나 그런 쪽의 문명국의 전생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현재의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그 후손들인데,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제 여기 그 말이 나옵니다. 지난번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와 진압 과정에서 박물관에 수장되고 있는 어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문화재들이 폭도에 의해 파괴되거나 유실되었다. 그저 충격을 가하면 깨지는 보통 유리로 진열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천 년 보물, 그냥 인류의 보물, 이집트 한 나라의 보물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유리로 해서, 근데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에서 보석상을 털려는 도둑이 기관총으로 진열장을 파괴하고 절도하려 했으나 안 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겨우 사적인 보물인 보석상 포물에서도 그런 방비를 할 수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이집트의 현실은 한심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이 약탈해된 해간 문화재를 돌려달라는 요구도 정당성이 부족하게 된다. 인류의 문화재는 인류 모두의 것이다. 그것이 만들어진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소유권이 우선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문화재의 소유권,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혈족으로 또 이제 되게 후손이 많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물론 세상의 관행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나오죠. 전생 퇴행의 사례에서 전생 경험이 풍부한 영의 전생은 이집트에서의 삶이 자주 나타난다. 즉 문명국으로서의 고대 이집트는 지구상에서 영의 집중 수련을 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이집트의 문화재를 만든 장인들의 환생은 지금 오히려 선진국에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보면 오히려 선진국이 주인이다 이거죠. 그런 문화재의. 그리스 또한 고대 문명의 중심지이면서 세계 문명의 원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동양의 문명이 재조명되고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자 하지만 아직 세계 문명이 주류는 서양 문명이며 그 근간은 그리스의 라틴 문명이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따옴표에서 위대한 그리스 문명, 아직도 세계 문명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그리스의 후예가 국가 파산으로 여러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릴 지경이 되었는데, 아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국민들은 힘들게 사는 것이 싫다고 거리 시위를 하는 형편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뭐 힘들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도 IMF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 그런데 그 와중에서 힘들게 한 게 싫다. 거리 시위 얼마나
사고방식이 나태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인 중에 고대 문명국 그리스인의 영혼을 지닌 자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스 이제 상대적인 문명국 가장 높은 영혼들이 자리 잡았던 그 그리스였는데 그 혈족이 후손들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그리스인들이 고대 그리스인의 영혼을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혈족 승계는 가까운 데에서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하물며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후 그 의미를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같은 지역의 역사를 이어받았다고 해도 정복과 이주 등으로 혈족 승계의 의미는 많이 사라진다. 민족주의 등의 애착을 갖는 입장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민족의 순혈성이 훼손되는 것에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우리 민족 했는데 뭐 보니까 뭐 그냥 뭐 이민 뭐 성씨들 족보들도 뭐 이민 대부분 이민 뭐 그러니 뭐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참 그랬습니다.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집착할 만한 본질적 가치가 아닌 것이다. 세상의 재물이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하고 끝내 집착할 것이 아닌 것과도 같다. 재물이 집착할 것이 아닌 것처럼 혈족, 혈연 이런 것도 집착할 것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어차피 남녀의 유전자가 합쳐 섞임을 반복하여 이어내려오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질없다. 이게 남녀 해가지고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그러니까 여기 괄호로 그것도 근치는 곤란하게 남녀의 유전자가 반복하여 내려오는 건데 어차피 그러니까 그 혈족의 아무리 나는 뭐 이순신 장군의 몇 대 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 안에 할머니, 고조할머니 유전자 그래서 모계의 유전자를 다 합치면 결국은 이순신 장군의 누구의 10대 손이라면은 그 뭡니까? 10대 손이라면은 1대 손이면은 2분의 1이죠? 아버지의 2분의 1의 유전자. 그러니까 2분의 1의 1승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10승. 그러니까 요 10대 조의 유전자는 그렇게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10대 이게 1024인가 뭐 그 정도 되죠? 1024분의 1. 10대가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별 관계가 없냐?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 이 기업이 내려오고 있다면은 기업이 내려오는 한 이 기업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에 적합한 영혼은 계속해서 이 집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뭐 혈연 그걸로 이제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자꾸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024분의 1까지 내려오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부질없고 중요한 것은 시대를 넘어 윤회를 거듭하는 불멸의 영혼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표현한다는 거. 역사를 볼 때는 특정 민족 자체보다는 그 지역이 인류 역사의 흐름에서 많은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가 인간의 영혼 성장에 어떤 효과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산되거나 혹은 소멸되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특정 민족의 그러니까 자체보다는 그 지역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 영혼 성장에 어떤 효과를 주었는가. 먼저 번에 이제 송나라 이제 그 얘기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유하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남성이
남성답지 못하게 되니까 여자들을 더 비활동적으로 해서 비활동적인 게 마치 여성 아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여성적인라는 건 여성적인 미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장점들 그런 거를 살리는 게 여성을 살리는 거지. 이 남자만치 활동적이 못하다고 해서 여성성이 이런 거 강조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전족이란 걸로 이제 그런 이제 그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활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했으니까 결국 인간의 이 퇴보 그런 거가 되니까 더 이상은 이제 반복되지 못하고 이제 그 나라는 더 이제 지속되지 못하고 물론 이제 송나라 이제 초중기에는 많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높은 문화로서 지성을 많이 키웠으니까 영적 성장 이미 이 상당 수준의 영혼들을 많이 성장시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여를 했으니까 지속되어 왔지만 인간의 영혼 성장이 어떤 효과를 줬기 때문에 확산되거나 소멸되었는지 소멸된 거는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교적 야만적인 이제 문화의 이쪽이 점령해가지고 문화가 퇴보됐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싸움과 경쟁이 때문에 보다 더 이제 기초적인 영혼들이죠. 이제 싸움과 전쟁 이것을 위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어떤 이 사람들이 이쪽을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좀 비교적 야만적인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나라 앞으로 이 나라에 태어난 영혼들이 좀 더 이제 어린 영혼들이 많이 태어나게 그렇게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문명은 계속 발달할 것 같은데 발달이 안 되는 게 많죠. 서양도 이제 그리스, 로마, 호머에로스의 시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 베오울프 제가 했지만은 베오울프 이게 그 물론 내용은 중요하죠. 하지만은 어떤 서사시의 구성이라든지 뭐든 그 작품의 어떤 짜임새 이런 게 그보다 몇백 년, 천년 전에 만들어진 호메로스의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고 어설프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게르만 민족 이동 후에 좀 이제 상대적으로 영적인 그 수준이 덜한 환경에서 이걸 쓴 사람은 이미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덜한 환경에서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수준이 더 오히려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준이 자꾸 계속 성장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자꾸 떨어지고 그러는 이유가 이제 한 영혼이 계속 지구에 태어났던 영혼이 계속 태어난다면은 계속 거듭나면서 모든 영혼들이 다 그런다면 계속 태어나면서 점점 영혼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세계도 점점 발전하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태어나다가 지구에 더 몇백 년 안 태어나고 많이 좀 그러죠. 그러다가 새로운 영혼, 더 어린 영혼이 태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지는 거예요. 전체 지구의 영혼들이. 그래서 지구수의 어떤 그 문화 수준이 더 퇴보가 되고 그러는 시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정복 과정에서 강간이나 살육으로 특정 민족의 수요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활동에 있어 어떠한 육체가 더 유리한가는 신의 결정에 의하여 특정 종족의 수요가 늘거나 줄게 된다. 강한 족속에 의한 정복은 강한 유전자와 우월한 문화를 확산시킨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피그미족이 아프리카에만 있지만은 우리가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반지의 제왕에 보면 무슨 족이죠? 호비트족 있죠 반지의 제왕. 근데 사실 이 아프리카인 말고도 다른 민족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전설이 있죠. 키가 작은 종족이 있다는 건 얼마든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꼭 작지는 않지만 네안데르탈인도 좀 이제 과거에 있었고 하지만 그런 이제 다양한 종족이 있었지만은 이제 결국 이제 지금과 같은 시대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서로 싸워가지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민족의 종족의 수요가 늘거나 줄게 된다. 그러니까 강한 족속, 힘에 강한 족속에 의한 정복은 강한 유전자와
우월한 문화를 확산시킨다. 그러니까 그 유럽의 경우도 애초에 그러니까 영국이 있고 저기 이것이 누구였는데 이탈리아 로마죠. 예? 로마 그리고 여기 이제 스칸다나비아 노르웨이. 그런데 그 게르마니아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게르만 민족, 그러니까 완전 그 남자들 맨날 싸우기만 하고 오히려 그래서 여자들이 농사를 짓죠. 예, 그런 아주 그냥 용맹한 족속이라고, 근데 야만족이라고 나오죠. 이 책에도 이 주인공 왕녀를 이제 결국은 망치게 하는 외국 손님으로서 그 게르만족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덩치가 크고 허연 노랗거나 그런 머리칼에 붉은 피부에 그런 사람들 완전 백인들이죠. 근데 사실 이때 옛날 때만 해도 로마 사람들은 전부 그러니까 머리가 검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영화에서 로마 그 장면을 찍으려면은 지금 이탈리아 사람은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탈리아 사람은 반 이상이 그냥 황색 머리, 붉은 머리 뭐 그런 약간 약간 붉은 피부 약간 좀 많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제 아랍 사람이나 비슷한 그런 이제 검은 머리에 그러니까 그런 불투명 피부 예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터키나 아랍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와서 로마 시대의 장면을 찍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만 해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중세 이후로 게르만 민족이 많이 쳐들어와 가지고 중원 유럽을 많이 점령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더 많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로 과거에는 유럽 전체가 이제 어떤 백인 순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인이란 기준도 모호하죠 사실 아랍이나 뭐 남유럽 뭐 그런 사람들 라틴 계열도 이제 백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다르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북쪽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더 적었지만은 지금은 훨씬 많아진 거죠 이제. 네, 그다음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가해자의 죄업과 피해자의 원한은 각자의 업보에 의해서 되갚아진다. 그러니까 이 집단이 서로 두 집단이 서로 이렇게 싸운다고 해도 결국은 그러니까 업보 원한은 서로 맞상대하는 거, 전쟁터에서 서로 직접 칼과 총을 가지고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관계, 혹은 민간인을 학살한 군인, 그 직접 당사자들, 직접 만나서 이 사람들끼리의 이제 업으로 계속 쌓이게 되죠. 다만 이미 수십 년 내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과거와 같은 민족 집단 간의 원한 및 보복 심리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그러니까 이 두 양쪽의 사람들의 그러한 이제 업보는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 두 사람의 연이 이제 지속되는 한. 그런데 이 집단과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가 있고 계속 피해자와 가해자한테 다시 이제 보복을 하고 뭐 어떤 업보적으로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근데 여기 가해자 집단과 피해자 집단이 계속 집단적으로 한 세대가 지나고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 가해자 피해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단은 계속해서 이 가해자의 후생이 계속 이 가해자 집안 민족이나 국가로 계속 태어나고 피해자가 계속 이 피해자의 집단이나 민족으로
태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자신이 전생의 피해의식이나 여한에 따른 것이지만, 그러니까 피해자 집안, 민중, 피해자 민족이나 국가, 거기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 전생도 물론 피해의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자의 국가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러겠지만은 지속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 이제 두 사람의 이렇게 두 집단 요 쌍의 이렇게 은원 관계는 계속 이어지지만은 요 두 쌍의 은원 관계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지속적이지만 민족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민족의 문화이지 혈연 집단, 계승 집단으로서의 민족은 이합 집단을 거듭하는 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요거 계속해서 계승되는 이제 그런 민족 문화, 이런 것이 중요해서 이 정신이 중요한 거지, 이 계승은 이렇게 이 사람은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 사람은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걸 가지고 집착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의 영혼 수련이 과정이 남아있는 영혼이라면 244페이지, 같은 미국 땅에 다시 백인으로도 흑인으로도 인디언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미국에서 인종 차별, 인종 분규 뭐 그래가지고 인종별로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고 그러길 좋아하죠. 그래서 뭐 인종별로 백인, 흑인, 인디언은 다 그 사람들의 그냥 일관되게 그 사람들의 전통이 내려온 걸로, 물론 이제 유전적으로는 그래 보이니까 그냥 혼혈이 되지 않는 한 백인은 백인대로 쭉 내려오고 흑인은 흑인대로, 인디언은 인디언대로 내려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겠지만은 영혼의 환생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땅이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백인, 흑인, 인디언이 서로 교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미국의 정신이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인디언으로 태어났던 영혼이 인디언에 대한 보상 정책의 혜택을 입어 과거의 피해를 보상받고자 인디언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인디언 사회에서의 풍습과 관행하에서는 자기 영혼이 고유한 재능이 충분한 힘이 발휘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백인 주류 사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인디언들은 많은 이제 혜택을 받죠. 이제 과거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 인정해서 과거 전생에 많은 피해를 받았으니까 미국 원주민으로서, 그래서 미국 인디언들은 어떤 물론 이제 자기가 인디언임을 부정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면은 이렇게 외모상 구분돼서 주류 사회에서 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약이 없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인디언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달래면은 그렇게 힘들거나 고된 노동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걸 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기의 문화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의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갔던 친구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외모상으로 분명히 백인인데 자기는 인디언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인디언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디언으로서의, 그러니까 외모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선입감이 있으면은 주류 사회에서 자기 능력 키우기에 조금 장애가 되니까 아예 그냥 반을 풀기 위해 백인 주류 사회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미국인은 미국인이죠. 이 경우 과거 백인의 인디언 침략 역사에서 백인과 인디언 개개인 간에 얽혔던 인연들이 그가 백인 사회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많은 접촉을 했으니까 백인과 인도 싸움, 전쟁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 인연들, 백인, 죽인 자와 죽은 자와 죽인 자에 얼마나 인연들이 많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그, 그 인연들이, 결국 이제 인디언의 전생을 가진 영혼이라도 백인 사회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소설을 하나 인용합니다. 노아 고든의 번역본 제목이 위대한 영혼의 주술사입니다. 원 제목은 그냥 샤만 주인공 이름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민 온 의사가 인디언들과 유대를 갖고 박해받는 자들로서의 공경성련의 마음을 가진다. 네, 주인공 의사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죠. 그래서 인디언들과 유대를 갖고 같이 이제 어떤 주술사 이제 그 인디언들에서 숙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자를 데려다 주는데 친한 사람은 인디언 여자 주술사인데 잠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죠. 이제 왜냐하면 인디언 여자 주술사를 친하게 되었는데 이 주술사는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못하게 돼 있죠. 아이를 갖지 못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영혼적인 교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또 그 이전에 또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백인 남성과 인디언 여성이 서로 인연이 깊고 그렇게 서로 이제 마음으로 굉장히 현생에서는 하여튼 정신적으로 굉장히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래야만 이제 주술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는 또 자기의 환자 중에서 백인 여성을 하나 아내로 얻어가지고 아이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자가 너무 잘 써야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또 여자 주술사하고 가까워지고 이제 영적으로 가까움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 주술사가 나중에 그러니까 얼마 안간 이게 어떤 사고 강간당하고 이제 그런 범죄 피해 당해서 죽는데요. 그리고 의사는 남북 전쟁에 종군 후 다시 병을 얻어 죽는데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해오던 살해범 추적과 대를 이어 의사도 됐습니다만 살해범 추적과 여자 주술사의 한을 풀기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교감하고 그랬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술사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낳을 수도 있었던 아이죠. 하지만은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언의 영혼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남자의 인연에 이렇게 여자와 밀접한 인연을 가진 인디언의 영혼 하나가 이제 두 사람의 사이에 유전자로서는 이 두 사람 백인 남녀 이 사람 사이에서 이제 낳은 아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혼을 갖고 태어난 백인이라는 이제 번역본에도 나오고 이건 원본에도 있을 겁니다. 표제어에도 있듯이 이 아이가 실상 여자 주술사와 가까운 인연을 가졌던 인디언의 전생을 가진 사람의 환생이라는 암시는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 소설에서는 물론 이제 그 뭐 전생이니 환생이니 그런 얘기 뭐 함부로 막 나오면 김새입니다. 노골적으로 그걸 주제로 하는 소설들은 몰라도 일반적인 그 현실 사회 배경을 소설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남발하면은 김이 빠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 구조는 이런 것을 이제 사회과학,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이런 면에서도 전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환생 그 문제를 아무 데서나 막 넣으면은 현실 사회의 그 틀에 맞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긴장을 해야 되는 그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김이 빠지고 이제 어떤 객관적 진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를 좁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유교에서도 좀 그런 의미에서 좀 현생으로 관점을 좁히는 경향이 있고 유교 같은 데서는 우주 전체의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 사회 환상이 아닌 현생의 상황에 관심을 두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것은 이제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반 소설도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그 전생이 환생이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백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인디언의 혼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혈족을 초월한 그러한 인간 영혼의 순환 관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